네, 오늘도 탄핵 관련 소식 그리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5명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제 오른쪽으로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희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헌재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역사 현장 먼저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참으로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유 중에 결국 크게 보아서 한 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최순실을 위해서 그 사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유 앞에 3개 읽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유 블랙리스트랑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그 소명 부족으로 됐죠.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됐고 마지막에 최순실과 함께 어떤 미르 K스포츠에 관여했거나 네. 그다음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인사 자료안 이런 걸 보낸 걸 가지고 어떤 국민 주권주의 위배로 본 거죠. 네. 국민들은 대통령을 그 선거로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닌데 네. 최순실과 함께 우리 국민이 전혀 선택하지 않은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나눠 가졌다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국민 주권주의 위배로도 봤고요. 네. 그다음 또 한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그 2가지 사유를 들었었죠. 예. 자, 근데 헌재가 어쨌든 더 특이했던 것.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네. 그걸 하면서 이제 뭐 검찰 수사,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네. 잘못이 드러나면 그걸 뭐 은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이 헌법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네. 이런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헌법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이정미 소장이 헌법 수호, 헌법 의지, 헌법 가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결국은 처음에는 그 한 6대2 정도가 될 것이다. 예. 아니면 심지어 뭐 5대, 2대1 각각까지 막 그런 전망이 나왔지만은 8대0으로 맞춰 모아진 것이 네. 아무래도 이게 헌법 수호 가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 가치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최순실이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예. 이것은 그 중대한 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놓은 게 국회가 탄핵 제출한 이후에도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적시를 했죠. 그 특검이나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예.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런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거 자체도 또 헌법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네. 또 헌법을 위반했다. 네. 그렇게 마지막 결정문이 그래서 파면으로 얻는 그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파면 이유를 밝혔다. 뭐 그런 일단은 분석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소 국장님. 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다른 이제 탄핵 사유들 이건 전혀 인정이 안 됐죠. 뭐 인사개입, 언론자유 침해, 그다음에 뭐 세월호 사고 관련된 대통령의 행위 이런 것들은 그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뭐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네. 뭐 이미 이제 특검이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관계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네네. 다른 이제 문체부 고위 관료들 인사, 뭐 노태광 전 체육국장을 좌천시키라는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일단은 이제 제외를 시킨 것이죠. 네네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어제 8대 0이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일수록 좀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각이 좀 드러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 정도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모든 재판관들이 여기 일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려 이제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전원이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 그 국론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분열을 막는데 통합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의견들도 제법 있었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소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이정미 권한대행의 저 결정 요지 그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이 재판관들이 그 심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한 곳으로 이렇게 그 심증들이 몰렸다 판단이 그러니까 네. 이견이 주고받아질 만큼의 그런 경론을 벌이질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려 네. 그러니까 이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든가 뭐 그러니까 일련의 이 소추 이후에 보였던 대통령 측의 대응도 그렇고 소추 사유에서 나온 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 농단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이것이 뭐 소수 의견이 나올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고 본 게 네, 아닌가. 네. 저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8대 0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외려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탄핵 사유가 인정된 것이 거의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종근 실장께 이런 말씀을 좀 의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굉장히 특검에서는 네. 뇌물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삼성 특검이란 말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는 아예 그에 대해서는 뭐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 아니, 어떻게 판단해요? 뇌물도 네. 이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뇌물 등 네네. 법률 위반. 그런데 어저께 이정미 권한대행이 쭉 읽어 나가면서 네. 위에 언론 자유 부분, 생명권 침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얘기했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뇌물 부분을 건너뛰더니 바로 직권남용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 결정문에 사실은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네. 자, 지금 이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네.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고 네.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시각을 보였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은.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이게 다 9월 달에 드러났는데 삼성이 박상진 사장이 그 독일로 날아가서 이번엔 우회적으로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한 것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검찰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원래 특수본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 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삼성에서도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금 변호인단이 항변하고 하고 있고. 있죠.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기업의 경영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적시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네. 삼성 측에서 이 부분을 갖고 사실은 부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역시 헌재가 판단한 것은 이제 뭐 일종의 강요를 받아서 한 것이다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라는 말씀이죠. 뉘앙스가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고 지금 잠깐만요. 해석할 수 먼저 좀 있다는 말씀 듣고 예. 그러면 이게 좀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헌재는 강요가 일종의 강요죄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 뇌물죄 부분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있죠.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 사유가 지금 5개 아니었습니까? 네. 말하자면 뇌물죄까지. 큰 유형으로 봐서. 원래 이제 보통의 재판 같으면은 네. 그 중에서 인정되는 거, 어제 같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예. 요것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 발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예. 앞에 3가지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 왜 같은 맥락인데 예. 뇌물이 되든 안 되든 뭐 판단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안 했냐? 전직 헌법재판관한테 여쭤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답은 지금 재판소에서 법원에서 법원에서. 지금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네. 그게 재판되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네.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보면 이 법원의 어떤
재판 과정에 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판단해도 그렇고, 네. 그러면 또 바로 판단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했으니까 아주 쉽게 그냥 판단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요냐 뇌물이냐 지금 불명하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나가서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다음 어제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마지막 그 최순실 국정농단 예. 거기에 대한 판단 결과에는 전 동의합니다. 예. 거기 잘하셨고 거기도 뭐 그 때문에 그게 인정되면 사실은 뭐 파면 사유 되는 거죠. 탄핵 네. 사유 되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기회에 네. 어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태도를요? 헌법재판 탄핵 절차에 과연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것인지 네.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것인지 이게 네. 둘 다 준용된다고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심리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가지고 네.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증거도 전부 다 증거로 썼어요. 네. 그건 민사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민사소송은 예.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거 나오면 그게 상대방이 동의하든 안 하든 판사가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데 형사에서는 안 됩니다. 네네. 형사에 부동의하면은 그 말을 했던 증인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 진술 조서에 적힌 말이 당신 말이 맞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건 뭐 전문 증거라 그런데 예, 그거는 예. 뭐 그런데 그러면은 어제 절차가 그럼 이때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온 절차를 보면은 네. 민사적인 냄새가 많이 풍긴다는 겁니다. 네. 증거 채택에서도 그렇고 진술 조서를 갖다 부동의했는데도 그 증거로 전부 다 받아들인데도 그렇고. 네. 근데 마지막 선고에서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 거부, 네. 대면 조사 거부, 이거는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소추 의결한. 예. 근데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형사재판에서 있죠. 네. 무슨 형을 선고하면서 당신이 법정에서 보니까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그래 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네. 중형을 선고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예컨대 뭐 개전에 정이 없다. 개전에 이렇게. 정이 없다는 거하고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같은 그러니까. 걸로 들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쪽에서는 민사에서는 이게 개전의 정의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하는데 당신 개정의 정의 있음으로 한다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 그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라도 네. 이런 탄핵 재판을 형사면 형사, 민사면 민사 절차를 준용한다고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어쨌든 뭐 결론엔 동의하지만 절차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 이수희 변호사께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뇌물죄, 뭐 강요, 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헌재의 입장은 이거는 탄핵하는, 그러니까 파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형사법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로지 헌법 위반이 있느냐의 부분에서 그 관점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뇌물이지 강요를 떠나서 그런 행위는 그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기업 경영의 침해했다는 자유를 거죠. 침해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네네. 거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소추 후의 사유 그 특검에 응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유가 감안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 탄핵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결정문을 두고 뭐 많은 헌법학자들이 네. 학술적인 평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뭐 대책이든 뭐가 나와야 할 텐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익을 형량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소추 후에 보인 피청구인의 태도로 봐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안 보인다. 네네. 파면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도돌이표가 될 것 같다라는 네네. 그런 판단을 위해서 뭐 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여러 네. 가지로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두고두고 좀 연구가 필요한 그런 네. 결정이었다 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좀 해야 할 텐데 어제 예상은 이건 뭐 전부 걸리면 1시간도 더 걸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렇게 예상했는데 너무 짧게 끝났어요, 사실은. 21분이면 21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26분. 훨씬 노무현 전 짧게 대통령 덜- 26분이었죠. 예, 덜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탄핵 그 사유가 세 가지였죠. 아주 세 간단했죠, 가지인데도 사실은. 예. 간단했는데 26분까지 가서 어제 원래 뭐 1시간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상들을 다 했는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한 그 헌법 위반 5가지, 법 네. 위반 8가지를 한 게 아니고 그 헌재에서 간출인 5가지로 네. 5가지로 축약을 해서 예, 유형화했죠, 이렇게. 그렇게 유형화해서 네. 그것을 그 낭독을 한 것이고 그 하나하나 낭독을 한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또 그 형사법 위반 이거는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4개를 한 거예요. 4개를 한 상황이고
또 특히나 어제는 또 소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당초 예상은 뭐 소수 의견이 한 두 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네, 하고 그래서 1시간으로 짐작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속전속결로 그 낭독문이 다 읽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뭐 소수 의견은 안 나왔지만 이제 보충 의견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충 의견을 내서 이게 뭐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얘기했고 또 다른 두 분의 이제 보충 의견에서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탄핵사는 안 되지만 뭔가 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는 워낙 이제 이번 그 헌법재판소 탄핵 그 심판을 둘러싸고 보수 세력과 진보 네네네. 세력의 뭐 대결 자체가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까지도 여러 가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도 어쨌건 이런 부분이 어떤 통합과 화해의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제 네네네. 밝혔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창호 재판관도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충 의견을 좀 냈고 그리고 네. 이제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이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는 세월호 사고의 대통령의 이른바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이 성실하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추상적이다. 예.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해서 그걸 제외를 했던 것인데 예. 이 김희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은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 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설 수 있었고 또 인지한 이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것들이 네, 네. 예를 들면 관저에 나와서 그러면 집무실로 출근해서 뭐 어떤 대책 회의를 뭐 했다든지 네.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려는 어떤 의지를 좀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굉장히 아쉬움 같은 것들을 이제 보충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이종근 시장께 마지막으로 어제 탄핵 심판 결과를 보시면서 예, 지금까지 느끼신 소회라든지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 느끼시는 거는요? 네, 일단 예.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태도, 애티튜드가 잘못됐다라고 아, 여겨집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좀 영향을 미쳤다고 예, 보시는 많은 건가요?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네.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1시간이라고 예측한 것은 사안도 사안이지만 이것이 파면 당할 만큼의 중대성을 따지는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네. 하나씩 말씀하실 걸로 우린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4번의 헌법재판소의 공개 선고에서 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뭐 이전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그게 약 한 40분 정도 앞에 이 사유를 읽고 나중에 주문을 하는데 네. 관습법 얘기가 그때 처음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듣기에 이게 지금 기각인지 인용인지 뭐 그러니까 네, 받아들이겠다는 네, 네.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고 주문 때나 그걸 판단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 최종 결정, 그렇죠. 주문 결정 낭독할 때까지. 낭독할 때.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떻다라는 다툼이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는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저께는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뭐 법리적인 부분이 거의 없이 그냥 쉽게 네네네. 20분 동안 딱 흘렀던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대리인단이 예. 법리적으로 중대성,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파면당할 만큼의 중대함이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절차적인 문제, 뭐 네. 국회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 그 부분들을 앞에 어저께 결정문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국회법에 따르면 또 뭐 법률에 따르면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탄핵 사유와 관련된 얘기했을 때 네. 대리인단이 실질적으로 한 내용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대리인단의 이 전략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예. 기각이 된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대성에 대해서 법리 다툼을 제대로 벌였다면 네.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아쉬움.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종근 실장이 그러니까 이종근 아주 시장께서 얘기하는 건 변호인의 네, 그러니까요. 역량이 상당히 예. 중요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요 재판해 보면요 네. 사실 변호인 영향은 크게 영향 안 미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네. 재판부의 어떤 심정이 최초 이 사건이 소추가 의결되고 헌재로 왔을 때 준비 절차에서 이미 많은 결론이 났고 이미 심증이 형성돼 예, 있었다. 그 중간에 네. 그 심리에 가면 증인들 전부 신문하면서 이미 다 났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그래서 그 변호인단이 그랬던 것도 뭐 영향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우리 판사들이나 우리 변호사들이 재판하면서 보면요 네. 결론은 중간중간에 거의 다 납니다. 예, 이 때문에 물론
변호인단이 잘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대통령 그 쪽이 네. 완전히 완패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8대 완패를 0이니까. 예, 8대 0 완패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그 변호인단이 대리인단이 접근을 잘못했죠. 처음부터 여론전에 치중을 하고 처음부터 뭐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이것을 원천 모의다 해서 뭐 각하 이야기 나오고 했지만은 그 정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 이것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공의 산이다. 그래 처음부터 이것은 내가 뭐 그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인식에서 어떤 특검 수사나 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저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헌법 예. 위반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그 부메랑이 돼버린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이제 어떤 뒷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건 뭐 탄핵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이정미 그 헌재수상 권한대행이 아침에 출근할 때 헤어롤을 이렇게 헤어롤이라 그럽니까 그걸? 뭐 그걸 이제 머리에 이런 꽂고 나온 말을 사진이 써도 돼 있었는데 엄마들은 이 부분은 이제 그룹부라는 이수희 말을 변호사께 쓰죠. 여쭤봐야 되겠어요.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런 뭐라고 것들이? 그런다고요? 그룹부란 말을 쓰죠. 이제 그룹부란 말도 헤어롤이라면 쓰죠. 일본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파마 머리를 좀 이렇게 푸는 때 쓰는 건데 네네. 아마 정말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신이 네. 없는 상황에서 저 당일날 어제 출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모습이 뭐 아주 댓글이 뭐 수천 개가 그렇다고 그러죠. 달렸던데, 수만 개가 달렸던데요. 네. 그게 좀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올림머리 20분 네. 그거하고 또 이제 아주 대비가 됐던 거고요. 네네네. 뭐 마음이 급한 것도 있었을 거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큼 부담을 느꼈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는데 의외로 또 그 결정문을 읽을 때는 네.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게 네네. 읽는 모습을 보고 글쎄 이 뭐 재판관은 재판관인데도 제가 이제 여성이라고 매료해서 죄송하지만 네. 정말 저는 이번에 여성의 그 일하는 여성의 참다운 모습을 네, 보여줬다는 네, 네. 면에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예. 뿌듯해요. 뭘 암시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저 위에 저기 두 개가 팔. 예, 예. 뭐 그런 말도 있고 그거를 댓글에서 올리셨군요.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 판사할 때 저 정도까지 중요한 재판 안 해봐가지고 정신이 네, 저렇게 네, 없었나 기억은 뭐 나지 않는데 네, 네, 네. 가끔 그 전철역을 뭐 사건 생각하다가 놓친 수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있죠, 그러고. 예, 그냥 뭐 지나쳐버리고 한 예, 소리인데 예. 저 정도까지 했으면 이정미 소장이 예. 어제의 그 선고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집중하고 있었다. 예,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예, 예. 한편으로는 참 경외스럽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합니다. 예. 순환을 많이 당했죠. 이정미 대행 같은 경우에. 예, 뭐. 심지어 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요. 그 자택 주소까지 공개가 되고 자주 다니는 미용실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요. 또 그 부군 남편이 뭐 통진당원이다. 예. 뭐 이런 소문도 들었는데 그건 가짜 뉴스라는 실제로 거죠. 확인해 보니까는 남편이 그 숙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예,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순환을 그 많이 당했지만 어쨌든 그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은 예. 상당히 중심을 많이 잘 잡고 진행을 했던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헌재 재판관들이 어쨌든 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보신데, 자,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뭔가 좀 한마디 메시지를 내놓으실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그죠? 그런 바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뭔가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다 말을 잃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고, 뭔가 이건 불복하려는 의사표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나오는 이렇게 뉴스 보면 청와대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전혀 인용될 거라고는 더군다나 8대 0 예.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렇게 인용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던데 네. 저는 그 자체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이 탄핵 심판 과정을 쭉 본다면 그동안의 여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네. 높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여론조사에는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비슷한 수치로 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런 의견을 계속 가져왔었고 물론 현장에 나오는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 뭐 인원수가 어디가 맞는 이런 부분 차이가 있었지만 네. 그런 등등을 본다면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상 예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청와대 차원에서 또 대통령 차원에서도 인용될 때 기각될 때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당연히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청와대 그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인용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지금 계속 관저에 이제 머물고 있고 이제서야 막 이제 삼성동으로 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적인 어떤 메시지도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오늘 또 뭐 이제 탄핵 무효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어쨌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좀 어떤 이 승복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런 좀 권위 있는 메시지를 사실은 내주는 것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라도 저는 반드시 좀 메시지를 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통합, 화합의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그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저희 뭐 나오신 패널들도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면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소망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또 탄핵 인용되고 나니까 이제 탄핵 반대했던 집회에서 불상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뭔가 좀 권위 있는 어떤 메시지를 좀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벌써 지금 사망자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위독하신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거의 무법 천지였습니다. 취재진들, 특히나 카메라 기자들이나 혹은 ENG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가해진 그 폭력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청년 2명이 기자들도 아니었어요. 당시 거기를 지나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어떤 야만적인 야만의 시대로 보이는 이런 폭력적인 그런 이 행사 또는 폭력적인 어떤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박 대통령의 담화라고 여겨져요. 박 대통령이 이제는 다 국민의 통합 그리고 국민이 화합해야 된다. 왜 박 대통령이 서면 제출할 때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거든요. 그 안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 그 할 일이 바로 자신이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이제 국민들은 화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만 하시더라도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양상은 많이 자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그 자체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는 뭐 소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건 안 되고 오늘 집회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일단은 뭐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는 주최 측에서도 지금 당기국이 단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탄핵 무효로. 탄핵 무효를 위한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 주최 측에서는 좀 강한 발언도 나왔어요. 그 어떤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여기서 뭐 무효다, 그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일단은 그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기자들과 또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이런 자제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다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아직은 있어요. 친박 정치권에도 있고. 또 탐무국 안에서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행동을 자제시킬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지금 언제 삼성동 자택으로 갈지 모르지만 심지어 뭐 평일날 새벽에 가실 거다. 뭐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버티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청와대에서 정리할 거 있고 하면은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오해가 쏟아지고 있죠. 무슨 뭐 자료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청와대 농성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삼성동 자택이 제대로 아직 미처 정리가 안 됐어도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옮기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저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떤 많이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하면 애국심 아닙니까? 애국심의 발로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서 특히 본인을 지지하고 이 탄핵에 대해서 반발하는 핵심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송 부부장 말씀 중에 이제 전해드린 말씀 같은데 뭐 증거 없애려고 했냐. 그러면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해가 나오지만 증거 없애려면 벌써 작년 12월 9일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안 없애고 이제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도 뭐 조그만 재판 져도 사실 심적 충격이 큰데 네. 이렇게 큰 재판을 졌는데 그 하는 건 힘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예. 인간의 위대함은 사실 역경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힘들 때 네. 그 진정한 본 모습이 나오는데 뭐 잘 됐을 때 큰 소리치고 환호자격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 정말 자기가 그 힘들 때 네. 어떤 그 반대쪽의 의사를 표시해 주는 거 네. 이건 정말 그 위대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네. 일국의 대통령이셨으면은 그러니까요. 대통령으로서 의연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은요. 예. 이때까지 뭐 최순실 이야기는 그걸 갖다가 덮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국민들이 대통령이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예. 전환에 도움되고 지금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태라 그러는데 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걸 진짜 아까 말씀하신 할 수 있는 분은 그걸 못 마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예. 나도 이 재판에 대해서 100% 동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민주국가,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헌법 체제를 수호해야 될 국민으로서 예. 그 승복하자, 깨끗이 예. 승복하고 더 밝은 그리고 하나된 한국을 통해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예. 앞으로 조금 불행한 사태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일부 광고까지 하면서 불복하겠다고 나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재심이 가능하냐 아니냐도 우선 다툼이 있는데 네. 이제 통진당 해산 때 재심을 한번 청구를 했다가 각하가 됐죠. 네. 이건 이제 탄핵 심판도 이제 헌재가 유일한 그 심판 기관이고 그러면 저는 재심은 뭐 불가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네. 이걸 계속 재심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 그분이 뭐 무슨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그 탄핵 무효를 뭐 그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좀 뭐 심한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이거는 이시훈 전 그 감사원장께서 이제 그 이 탄핵 심판의 마지막 이제 선고자에도 참석을 해서 들으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시훈 전 그 감사원장께서도 민사소송법의 정말 대가시잖아요. 예. 탄핵의 그러니까 심판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긴 상황에서 됐다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네. 앞으로는 공개적인 이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평은 하지 않겠다라는 뭐 언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것이 정말 그 법조인들에게 특히 피청구인 대리인단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예. 지금 재심을 요구한 것까지는 사실상 헌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재심을 신청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네네네. 뭐 지난번 통진당 때도 예. 재심을 청구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쨌든 뭐 그 각하가 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김표모 변호사 이제 바뀌었습니다. 재심 청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겠다. 오.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9명을 선정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네. 저기를 하겠다라는 지금 주장을 신문 광고에서 내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재심까지는 그래도 이 네. 헌법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초헌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니까 거의 이제 혁명이나 다름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사실은 정치적인 에너지로 차라리 정당으로 간다거나 네네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간다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또 다른 후보든 이번 대선 기간에 네. 지금의 이 태극기 집회의 열기와 에너지를 함께 이렇게 양성적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써야지 저런 식으로 헌법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아예 예.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라는 발상은 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재심론이 나오는 예. 것도 네네. 이거 그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고의일 뿐이고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도 현실성이 없지만 그렇죠, 예. 가령 뭐 재심을 돼서 예. 그러면은 이 탄핵을 한 게 무효가 된다. 그럼 대통령직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서 새로운 대통령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복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불정복을 위한 예. 구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게 일종의 이제 예. 그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편향 동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편향 동화 현상 그런 용어가 그런 있는데 말씀.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만 모아놓으면 네네네. 이게 점점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 전체적인 여론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본다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탄핵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오늘 이제 김평우 변호사 그 광고를 본다면 헌재 해산을 요구하며 새로운 헌법재판관 9명을 지명해서 다시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예.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그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다수의 이 상식적인 대중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한 어떤 일종의 우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처럼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충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이 뭐 하루 이틀은 갈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이렇게 다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조만간 또 새로운 국면이 또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이러면 예. 또 사그라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예,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저희가 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노예의 결정이 아니고 주체적인 의사를 가진 적극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기 대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로서 대통령직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3월 10일이었으니까 이제 5월 9일까지 60일이니까. 근데 안에 뽑아야 되는 거죠. 두 달이 아니고 60일이라는 게 60일이니까. 중요하죠. 60일이면 날짜로 계산하거든요. 날짜 계산하니까 3월 달에 60일, 5월 9일 31일까지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5월 9일이 맞습니까? 제가 맞다고 계산을 안 해야 해봐가지고 됩니다. 예. 만약 60일 이내면은 네, 5월 9일입니다. 9일이고 마지막 날인데요. 근데 이제 그 5월 9일까지 하라는 거지. 그렇죠. 5월 9일 이내에 해도 뭐 선거에 물론이죠. 그뭐 위법사항의 위헌은 전혀 아니죠. 네. 근데 5월 달이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지금 많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후보 등록 내일부터 한다던가요? 뭐 월요일부터 하겠죠. 아니, 후보 등록은 그러니까 뭐 예비 4월 후보 등록. 어제부터 예비 후보 등록 받고 하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운동도 필요한 거고 예. 각 당의 경선도 필요해서요. 네. 결국 5월 달로 가는데 5월 초는 좀 되게 힘든 게 징검다리 연휴가 있죠. 있어가지고 예. 투표율을 높이기에는 힘들다. 네. 그래서 5월 9일이 가장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근데 다만 이게 투표율이 과연 우리 12월 19일 항상 대선을 했었죠. 네. 그만큼 투표율이 나오겠냐. 5월 달이면 그 야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네. 그다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월 4일인가 5일쯤에 네.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까? 네. 그렇지만 역대 그 보궐선거라든가 네. 그다음 지자체 이런 선거에서 투표율이 사실 낮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는 확실히 투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하여튼 5월 9일이 가장 가능성이 맞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또 뭐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지정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의견들을 올리겠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보로 출마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네, 네. 아니 본인이 출마하면서 그 선거 날짜를 본인이 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당하지 않느냐, 네.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그래서 외려 좀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외려 그 네, 선거일자 지정 때문에 네. 또 그런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선거일자 공고가 그 D-50일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 공고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3월 그렇죠. 20일까지 하면은 만약에 그때 황교안 대행이 그날 하기 전에 네. 그 공고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하려면 그때 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이 공고해놓고 네. 본인이 출마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행의 그 출마 여부가 네. 앞으로 열흘 안에 그 판가름 날 것이다. 근데 안 하시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보수 쪽에서는 네. 상당히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걸 또 홍준표 그 경남도지사가 또 출마를 하려고 하니 네. 항 대행과 홍 지사가 예. 이렇게 어떤 부음을 일으켜야 된다 같이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 뭐 섣불리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 선거일을 놓고도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황교안 대행이 어차피 선거일을 지정을 하게 되니 네. 그 연휴가 많은 거주, 그 거주에
지정을 하면은 5월 첫 주. 하면은 그 젊은 유권자들이 다 놀러 가기 때문에 그 야당을 안 찍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령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그 억척이죠, 억척. 효도관광도 그런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 이건 내 당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정은 좀 권한 대행이 이 나라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두고 나 그만두고 나가겠어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진작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없고 네. 출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특히나 이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는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저는 이 완전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어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메시지에서도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네. 뭐 그런 표현이 나왔고 또 지금 국민들도 거의 뭐 70% 이상의 국민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 그동안에 쭉 생활을 해 오셨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저는 그 자체 그런 상황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재의 역사적인 책무는 이 과도기, 이 이행기를 본인이 충실하게 잘 관리해서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탄생하든 간에 어떤 새로운 정권 탄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이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고 있는 지금 역사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저는 충실할 것이다. 또 충실해야 한다. 네.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도 하시는 거죠. 예. 이종무 실장께서는 생각이 문제에 약간 대해서- 다른 게 네. 저는 이제 저의 당위보다는 황교안 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네. 싶어요. 황교안 대행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 기독교. 굉장히 기독교 네네. 독실한 그렇다고 기독교 그러죠. 신자죠. 부인도 나사렛 때 뭐 기독교 중심의 어떤 대학의 교수고. 네. 자, 그렇고 이 기독교가 굉장히 좀 우파적인 그런 기독교예요, 신자가.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안검사라는 축. 그러니까 공안검사를 계속하면서 또 지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진단 해산의 예. 소추위원이었죠. 자, 그러면 이 황교안 대행의 어떤 마음속에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아, 이 나라가 안보에서 일단 안보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또 보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되고 네. 또 이런 어떤 소명의식이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본인의 권력력 이상으로 아 이게 내가 혹시나 이 짐을 이 독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저는 지금 아마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네네. 봅니다. 좀 전에 왜 70%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는 사실 좀 의미가 좀 없는 게 네. 어저께 발표가 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그냥 500명의 모집 단위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번 탄핵 인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부터 네.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에 대한 그 충격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 네. 지금 왜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뭐 RN서치가 이 2, 3일에 걸쳐서 1000명 모집 단위로 하는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는 긴급하게 한 거고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의 이 지지율이 네. 지금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인다. 네. 그러면 아마도 고민하는 예. 고민하는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이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우파적 기독교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 의견이시라 저희가 생각하고요. 예. 저는 좀 논리적으로 예.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게 네. 결국 그 황교안 총리는 있죠. 그럼 과연 예. 박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네. 박 대통령만 잘못했고 나는 잘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나오셔도 되죠. 그리고 근데 민주국가의 어떤 선거라는 건 있죠. 네. 과거의 그 선거 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국 평가받는 거거든요. 예. 뭐 앞으로 비전에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어떤 안보라든가 이것만 평가한다면 황교안 총리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민주국가의 선거라는 건 항상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선거란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진짜 뭐 실정 중에 최고의 실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네. 이러면서
나온다면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나는 그 뭐 한계 없어. 한계 없어도 안 되죠, 사실은. 네. 한계 있다면 책임 같이 져야 되는 아까 거고. 뭐 저기 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요. 느낀다면 나오시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개신교- 그것이 그 말씀이 맞지만은 네네. 다만 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 민심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 크기는 뭐 어떻게 뭐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그것도 민심입니다. 하나의 민심인데 그 민심을 대표해서 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네.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것은 네. 이것도 민주국가가 아니죠. 뭐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겠죠, 역시. 그러나. 근데 예. 이제 그 아까 황교안 권한대행 그 개신교죠, 개신교. 네. 개신교 아주 독실한 어떤 신자신데 네, 네, 최근에 제가 그쪽 좀 아시는 분 만났는데 지금 개신교 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반대 움직임도 상당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전체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네. 좀 어떤 소수파적인 뭐 물론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으니까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검찰 수사 과거에도 봤지만 이런 대선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제 뭐 소환해야 되겠죠. 무슨 청와대로 간다는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 전국에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여당 야당이 없지만 예. 이 이제는 기존의 다 야당인 셈이죠. 예. 근데 기존의 야당이었던 뭐 민주당이라든가 뭐 예. 국민의당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게. 근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뇌물죄로 기소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을 조사를 안 하고 네. 그냥 둔 채로 준 사람만 재판을 한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 또-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예,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선 전국 변수를 봐서는 정치적인 해석 때문에 수사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 때문에라도 저는 대선 전국 안에서 네. 수사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포토라인에 어떻게 뭐 세울 거냐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좀 네.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네네네. 우선 그렇다면 좀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빨리 그렇죠. 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를 받을 때 이것도 뭐 전국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오늘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네. 그 특수본에서 그 수사를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면 뭐 이러면 3월 말까지도 그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를 그렇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 방대한 그 사건들이 있는데 예. 그런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대선 전국이 본격화됐을 때로 들어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고 네. 또 어떤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이것이 물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보수가 결집을 할지 아니면은 보수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다. 자기감이 든다 해가지고 또 뭐 그 대선 오히려 과정에서 부정적이게 부정적일 비칠지. 수도 있지. 네. 이 민심을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겠죠. 네. 그 보수 정치인들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대선에는 영향을 주게 되면은 예. 그 1997년에 그 DJ 비자금 사건이 터졌죠. 예.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DJ 비자금을 폭로를 해서 네. 이게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 대선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네. 아마 10월 말 정도 됐을 텐데 12월 네, 12월이 네. 대선이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유보했습니다. 유보한다는 결정을 네, 했죠. 대선 예. 이후에 유보한다는 결정을 했고 예. 그것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정권이 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거의 유야무에 됐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뿐이 아니고 네. 그 같은 뭐 혐의를 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수사까지 다 중단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도 생기죠. 네.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일 좋은 것은 네. 그 대선 전국이 들어가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물리적으로 그게 지금 불가능할 것 같으니 네, 네. 불가능할 것 같으니 어떤 이 부분도 네. 뭐 대선 주자들끼리라든지 정치권에서 네. 좀 정치적인 그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지금 참 그렇게 말이죠. 이게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검찰
검찰 수사에 네. 어떤 정치권이 개입해 버리면 정말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왜 그 정치권이 사법권의 행사, 준사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감내나 배나나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더 받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상당히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법대로 또 해야 되는데 네. 이 법대로 하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그 다음 이 검찰이 뭐 조속히 한다지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 과연 말대로 조속히 될까? 네. 그리고 조속히 됐을 때 네. 과연 이 정치권이 다 바라는 것일까? 속으로는 진심으로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 듣고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하고 네. 제일 관련이 많은데요. 물론이죠, 영인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보석으로 일단 그러니까 병보석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 재판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문에 왜냐하면 6개월 그 구속 기간 만기가 있으니까 네, 네. 일단 해놓고 그다음 저기 그 뭐 재판을 이제 그 박 대통령 수사를 한 다음에 병합해서 할 하겠다. 것이냐 이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검찰총장으로 제가 임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검찰총장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 예. 이수희 변호사는 검찰총장이라면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유보한다? 예,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증거 때문에라도. 그런데 지금 저 청와대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네. 권한대행 뭐 압수수색 응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또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1심이 3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예. 대통령은 또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이 또 적용이 되고. 네. 그래서 같은 걸로 그 겹치는 혐의 사실은 많지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중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보석을 내주고 보석을 일단 재판을 갖다가 추정하면 되죠. 기일을.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분은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 저는- 법과 정치 문제가 참 엇갈리는 아주 또 딜레마 상황 같습니다. 저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렵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말고. 일단 저는 3월 말까지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조사를 네. 끝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왜냐하면 박 대통령께서 뭐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어디를 못 나가겠다고. 검찰이 또 소환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지금은 자연인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른바 삼성동 자택에서 은거하면서 네. 네. 이른바 그런 검찰 조사에 불응한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정말로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됩니다. 몇 예. 번 보내고 필요하면 정말 뭐 나중에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 일정이 5월 9일 날 한다고 했을 때 4월 초면은 각 당 경선이 거의 다 끝나고 예.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선 이제 레이스가 네.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3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 같은 것들을 끝내는 것이 예. 5월 9일 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바로 5월 10일부터 네네. 새로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하게 되면 네. 이것이 또 어떤 정치 보복적인 그러한 해석이 그럼요. 나올 수도 네, 있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3월 말까지 이 부분을 끝내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전 다른 대통령의 경우와 좀 다른 것이 워낙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 포함해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또 뇌물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소환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일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 이미 국면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 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네. 달라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저는 좀 빨리 이 수사를 하는 게 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탄핵 직후 여론조사 지금까지도 다 그랬습니다만 보수의 괴멸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가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이 선거 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보수는 전혀 이 희망이 없나요? 또 뭔가 또 변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인물 발언 구도인데, 예. 자, 탄핵 결정 이후에 구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네. 자, 한 축은 이겁니다. 자, 이 김종인 전 대표가 네.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임명진 위원장하고도 지금 오찬을 했어요. 함께. 일찌감치 탈당하시고 지금 뭐 아주 광폭 행보를 그렇죠. 하고 광폭 있어요. 행보인데
지금 국민의당의 손학규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짐작이 갔는데 임명진 위원장까지 만났다? 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구도를 뭐 보혁 구도가 아니라 네. 개헌 대 반개혁. 그 어허. 반개혁의 세력에 자유한국당까지도 집어넣어 버린다면 네. 굉장히 이 구도가 또 달라질 것이다. 네. 라는 한 축. 아니면 이 월요일 날 황교안 총리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이 네. 뭐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어떤 반등을 했다. 네. 그렇다면 또다시 보역구도로 완전히 그 구도 자체가 제3지대 이런 거 없이 보역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네. 이 두 갈래 길 전부 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바라보고 네, 있는 네.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예. 좀 생각이 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응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 검찰 수사에. 이제 총장 하시겠습니까? 예,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입장이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수 세력이 괴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일부 박 그렇게 얘기 나오고 대통령으로서는 있죠. 네. 어쨌건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데 자기 도움을 주는 게 지금 물러났지만은 네. 어떤 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중지한 채로 가면요. 네, 네, 네. 이 야당의 어떤 경선이라든가 선거몰이에 전부 다 모든 집중이 되는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응해가지고 네. 그 불구속 수사가 한참 동안 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포토라인을 서거하면 온 국민의 또 관심은 있죠. 그리 간다. 그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모든 관심은 야당의 어떤 그 경선몰이에 네. 어떤 그걸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만일 선거에 뭐 개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일에 생각한다면 그쪽도 생각해 본다면 그쪽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예, 있다. 예, 예. 뭐 그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향후 이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김종인 전 대표의 개헌몰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구도 대결로 간다고 보면요. 네. 이제 구도가 어떻게 짜여졌느냐. 저는 그게 이것이 중요하다면서요. 가장 중요합니다. 구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구도 대결이라고 그러면은 보수 대 진보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중간 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긴 상황이죠. 네. 뭐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남경필 의원도 만나고 또 손학규 의원과도 교류를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수가 아마 이 그 중도 세력을 보수 플러스 중도가 되는 이런 구도, 네. 이런 구도가 되고 지금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또 저 친박, 그 기존의 친박, 양극단을 배제한 보수 플러스 그 중도 진영이 구축이 되느냐. 네네. 이 부분이 지금 구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다면 거기에 어느 사람이 대표 선수를 뛸 것이냐. 네. 뭐 이 문제가 남죠. 네네. 이 문제는 지금 뭐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그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본인도 뭐 보수 후보는 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 그리고 이 본인이라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가. 예, 그리고 네.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 여부도 또 변수가 되고. 네. 어쨌든 처음에는 그 일단은 구도로 갈 것인데 네. 그 구도에서 보수와 그 중도 세력을 대표하는 주장은 누가 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두 가지 그 고비가 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소종석 장께서는 이제 올해 이제 이 정치판을 취재해 오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수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있다 보시는지 하고 네. 앞으로 변수는 뭐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일단 저는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판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결국은 문재인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무슨 보수 진보가 아니고 네. 어떤 뭐 3파전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구도는 단순해진 겁니다. 이제는 문재인이냐 아니냐 딱 이렇게 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여러 사람 만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한 쪽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네. 이 흐름 전체를 묶어서 문재인에게 대항하는 이른바 비문의 빅텐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된 것이고 네. 거기에 실패하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러면 이 과연 비문재인의 빅텐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는 결국은 싸움이 시간 싸움이다. 저는 시간. 예.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고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려울 그리고 것이다. 거기서 뭐 홍준표 지사든 누구든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네. 이번 대선판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주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의 빅텐트에서 중도 보수를 포괄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될 수도 김종인 있고 전 대표도 생각이 있다면서요. 김종인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예. 그것이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촛불을 든 사람들도 그렇고 태극기를 드신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애국심에서 발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승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